어서오세요. 서당에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알쓸신잡2, 어쩌다 어른 등 시사 인기 예능에 자주 등장하시고 또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도 자주 등장하시는 핫한 분의 책입니다. 바로 유현준 교수님의 책 어디서 살 것인가입니다. 이 책은 건축가의 시선으로 건축의 문외한도 읽기 쉽도록 대제국들의 흥망성쇠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또 현재 대한민국의 정책과 사회현상을 분석하여 들려줍니다. 실제로 역사에 관심 있거나 사회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그러지 않더라도 아이들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단숨에 읽으실 수 있도록 재밌게 쓰인 책입니다. 또 이 책에는 탈모와 자존감의 상관관계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혹시 탈모를 고민하시거나 도대체 탈모와 건축이 무슨 관련인데 하시는 분들은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리뷰는 4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구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질문끼리는 유기적인 상관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서 모든 질문에 답변이 궁금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더보기란에 질문과 답변의 타임라인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질문에 답변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인 질문의 답변을 영상으로 보신 뒤 더 깊이 있는 건축적인 소견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책을 직접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리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건축이 먼저인가? 농협혁명이 먼저인가? 그리고 몽골 제국은 왜 다른 제국에 비해 쉽게 역사에서 사라졌는가? 농업혁명을 일으킨 건축. 도시 발생에 관한 기존의 정설은 수렵 채집의 시기를 지나고 농업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게 되었고 그렇게 도시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괭베클리 테페의 발견으로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신전 형태의 건축물이었고 그러한 웅장한 형태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의 건축 추정 시기는 농업혁명이 시작된 시점보다 수천 년 먼저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노동력에 꾸준한 식량을 제공하기 위해 원시적인 형태의 농업이 발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농업도 우연한 발견이 아니라 인류가 이뤄낸 발명품이라는 것이죠. 역사에 기록된 많은 대제국들은 유명한 유적들을 남기게 됩니다. 그 예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 신전인 지구라트,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신전들입니다. 또 중국엔 만리장성이 있죠. 하지만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호령한 몽골 제국의 경우 후대에 남긴 건축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몽골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 대제국의 수명이 역사의 등불 앞에 쉽게 꺼져버린 치명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무서운 권력자의 이야기를 소문을 통해 구전으로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로 익숙한 권력자나 왕이 남긴 건축물을 보게 되면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점령한 지역마다 자신들이 길이나 다리를 만드는 토목 공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빠른 군대 이동을 위해 한 공사였지만 그 당시 나무나 흙길만을 다니던 북방 유럽의 야만인들이 보기에는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돌길이 그들이 가진 기술력에 훨씬 앞서는 것이었죠. 하지만 몽골인들은 천막을 치고 이동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복한 나라의 약탈의 흔적과 공포스러운 소문 말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경외심 없이 자신들이 약탈한 야만족에 대한 증오심만 품고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게 몽골 제국의 수명이 단명으로 끝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은 그 제국의 건재함을 알리는 홍보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창의력의 크기와 천장 높이의 상관관계.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 건축물이 단층인 이유는 온돌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들장을 데워서 방 안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의 온돌은 2층부터는 적용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집무실이나 연회장처럼 온돌이 필요하지 않은 공간만 2층으로 높여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돌이 필요한 주거 공간 등은 모두 단층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그 덕분에 우리 선조들은 몇 발자국만 나가면 자연의 발을 디딜 수 있었는데요. 현재는 보일러 기술의 발달로 아파트라는 규격에 맞춰지는 건축 방식이 개발되면서 여러 발자국을 디뎌도 바로 자연에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카페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는데 일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규격화된 아파트 천장의 높이가 일정하기 때문에 주거 공간에서 답답함을 느껴서 그걸 해소해줄 공간으로 카페와 같은 대체 공간을 찾기 때문이라고 해요. 실제로 내 키와 천장 간의 높이가 창의력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뉴턴이나 유명한 천재들은 산책을 굉장히 즐겼다고 하는데요. 그 산책을 즐기면서 그 사람들의 창의력의 높이가 하늘 끝까지 이렇게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것이 미국처럼 창의적인 천재들이 많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라고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학교 또한 일정한 규격에 맞춰서 지어지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학교 건축은 교도소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공간, 내 머리와 천장 사이의 그 공간이 너무 일정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게다가 또 실내 공간은 점점 넓어지고 운동장과의 거리는 멀어져서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운동장에 나가서 하늘을 맞닿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환경적인 제약이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또 학교 규격 문제도 있지만 또 아파트 주거 문화는 골목 상권하고 관광객의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도시가 파리 같은 걷고 싶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아파트 숲들이 들어서면서 교통이 원활하게 도로들이 넓게 지어지고 대신 골목들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파트 숲에 있는 입구, 출입구들은 골목들과 다르게 새길로 새는 길들이 굉장히 적고 일자로 쭉 뻗어 있고 그 한정된 출입구들만 있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눈에서 다양한 것들이 보이지 않고 같은 장면을 계속 보는 게 우리를 지루하게 만들기 때문에 걷고 싶지 않아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파리와 같은 도시는 저도 파리에서 짧게 거주했던 적이 있는데 골목길이나 샛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파리가 그 세계에서 유명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있을 때 파리가 굉장히 큰 도시라고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작은 도시라고 느꼈는데 그 이유는 파리의 그 세느강, 물론 강폭이 좁긴 하지만 그 세느강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다리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또 노틀담이나 샹젤리제 거리나 몽마르트 언덕 또 뭐가 있을까요? 루브르 박물관 이런 모든 유명한 관광지들이 다 도보로 이동이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동하는 동안에도 곳곳에 1층의 카페들도 굉장히 즐비하고 또 골목들도 되게 많아서 우리의 눈을 되게 즐겁게 해주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TV를 보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우리가 TV나 어떤 영상을 볼 때 지루함을 느끼면 자꾸 채널을 돌리잖아요. 길을 걸을 때도 그거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지루하지 않고 계속 한눈에 팔게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으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잔뜩 있으면 우리도 그 길을 자꾸 걷고 싶어 한대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축 양식이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새로 짓는 건물들이 특히 다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로 구획을 정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골목들이 사라지게 하고 또 심지어 아파트 안의 상권도 어떤 상업 특성화 지역에만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양한 우리 도시의 곳곳을 돌아다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점점 걷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걷고 싶지 않은 지루한 도시들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축가적인 측면으로 도시계획이나 이제 도시건축에 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 탈모와 자존감의 상관관계. 탈모 극복을 위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특별한 방법이 전 세계에 아주 핫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종교시설이나 궁궐 같은 곳을 보면은 권위자, 즉 왕이나 주교 이렇게 권위를 가지는 사람들이 일반 청중이나 대중들 또는 다른 신분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그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고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다른 사람보다 좀 단차가 나거나 높을 때 그곳으로 시선이 집중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건축가적인 시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남성과 여성들, 특히 남성분들이 탈모를 많이 겪죠. 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같이 엮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탈모가 일어나면 우리 머리카락이 뭐 별로 엄청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머리카락이 위에 있음으로써 대머리인 것보단 머리카락의 높이가 좀 더 높잖아요. 근데 탈모가 일어나면 그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권위도 낮아진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게 약간 이제 탈모가 일어나면 외형적인 모습도 달라지지만 뭐 심리적으로 진짜 높이가 낮아져서 그런지 약간 자존감에도 스크래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공감이 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같은 경우에도 탈모를 감추기 위해 가발을 사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걸 감춰왔다고 하네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바로 갓을 썼습니다. 그래서 갓을 씀으로써 탈모를 가리기도 했고 또 갓의 높이가 원래 내 키보다 높으니까 더 높은 권위를 표현할 수 있게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저는 모르는 사실이었는데 실제로 양반들과 중인들, 노비들은 갓을 쓰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양반들과 중인들이 쓰는 갓의 높이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인들이 쓰는 갓은 여러분들도 사극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인들은 낮고 또 끝에가 평평하지 않고 약간 둥글게 해서 좀 더 낮은 갓을 쓰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인들의 갓과 양반들의 갓이 또 달랐고 또 양반 중에서도 대감이 되면 쓰는 갓의 모양이 다르잖아요. 뾰족한 모양이 위로 여러 개 솟아 있는데 그게 이제 위치 에너지를 높게 솟도록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뾰족한 대감의 갓은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왕관이 다 뾰족하잖아요. 그거랑도 같은 원리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갓이 탈모도 가려주고 권위도 살려주는 일석이조의 아이템이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질문, 동물과 인간의 본질적인 건축 양식의 차이. 이전의 동물들은 건축을 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왜냐면 건축을 하기 위해선 혼자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마리의 노동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동력을 통제하기 위해선 언어가 필요하고 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들은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비버나 또 벌 그리고 개미들이 도시와 같은 형태로, 비버는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또 개미나 벌들은 도시처럼 집단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하고 관찰하게 되면서 동물도 그렇게 서로 상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조직적인 활동을 하고 건축물을 형성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작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과 인간이 가지는 건축물에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벽인데요. 만리장성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인간은 벽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동물들은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담의 의미였어요. 소통을 단절시키는 벽을 쌓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 벽을 쌓음으로써 인간들은 본인의 문화가 밖으로 나가는 거, 전파되는 거를 막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구획을 나눠서 담이 쳐져 있고 벽이 쳐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통과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파트 상권 지역도 따로 한정돼 있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주거 문화가 이제 서로의 의사소통을 막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발전하는데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도 또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층의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고 골목이 많아지는 주택들이 많이 형성되는 것을 선호하셨고 또 각각 건축물들이 너무 획일적인 모양을 가지는 것보다는 모두 다양하고 개성 있게 이뤄지기를 소망하는 그 본인의 소망을 책에 필력하셨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문화가 점점 발전하고 또 이게 경제랑도 물론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도시들이 더 매력적인 도시로 발전했으면 하는 희망이 있어요. 특히 학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의 건축 방식이랑 학교의 건축 방식이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공간에 교도소처럼 가둬두는 역할을 학교가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도시의 형태도 골목이 많고 다양한 볼거리가 많은 걷기 좋은 도시라는 예로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건축상을 학교 건축이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창의적으로 짓고 학교들이 다 규격화돼서 똑같은 모양을 띠는 게 아니라 다 각자의 개성을 가지고 있고 층고도 다르고 뭐 벽들 높이도 다르고 이렇게 학교를 건축하는데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발휘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인 만큼 건축이나 이런 모든 형태에서 투자를 할 때 아이들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투자했으면 좋겠는 작가분의 염원이 책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시간이 짧기도 하고 이 책에서 다루는 굉장히 많은 분야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도 한데요. 이 책에 정말 뭐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건축의 발전도 있고 심지어 신기술, 뭐 유리창의 단열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 재밌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또는 우리의 생활 방식 아니면 더 나은 곳에서 사는 욕망이나 뭐 나중에 집을 구입하시거나 할 때도 고려할 만한 사항에 대한 지식을 좀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쓰셔서 정말 제가 이틀 만에 다 읽었어요. 이게 총 몇 페이지냐면 375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이 책을 다 읽는데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 집중해서 읽으면 4시간 안에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띄엄띄엄 읽을 때 일주일이면 완독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추천해 드리는 책이니까요. 한번, 저는 늘 도서관에서 빌리거든요. 도서관에서 한번 이 책을 훑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책 리뷰는 이렇게 마칠게요. 오늘도 서당에 들러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배부른 하루 보내시고 그럼 서당에서 곧 또 봬요. 감사합니다.